자율주행을 통해서 인류사회는 또 한 번의 큰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운전하는 차와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교체돼서 자율주행만 다니는 도로가 생기는 것도 20년 안에, 저는 오히려 10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를 여는 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잠재적 시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도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 모든 테크 기업들이, 모든 자동차 기업이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런 X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말씀하셨던 수용성이 적을 거다, 이것이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앞서 뭐 테슬라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 테슬라의 불안 요소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부에서 나와서 다시 테슬라에 집중을 해야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테슬라에 투자한 주주로서는. 왜냐하면 뭐 정책 행보에 대해서 저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을 것이고,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도 존재하고 유럽에도 존재하고 한국에도 다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기업의 CEO가 기업을 안 살피고 정부 가가지고 거기서 그 침낭 깔아놓고 잠을 잔다, 뭐 임시 침대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잔다, 그걸 테슬라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국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뭐 천재라고 얘기를 하고 잠을 적게 자고 동시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집중이 분산되는 것이고, 그만큼 관심이 분산되는 것이고, 시간이 그러니까 소비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에겐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침낭에서 자고 임시 침대에서 자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테슬라에게. 우선 지금까지는 뭐 트럼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관들 회의에서. 정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LFP 배터리만이라도 관세에서 면제 조항을 해주든지, 또는 정말로 이 6월 달에 있을 텍사스 오스틴에서의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정말 비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이 여기서 핸들을 주시하지 않고 있어도 잠깐 졸아도 뭐 이야기를 하고, 또는 넷플릭스 영화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려면 주정부에서 그 단위에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각각 개별 주에서. 지금 현재 법안은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공화당이 하원에서 법을 바꿔줘야 돼. 이걸 연방정부법에서 이제는 규제하겠다. 그러면 이걸 하원을 통과하죠. 그리고 상원도 통과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대법원에도 아마 갈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하면은 슈프림 코트에 가겠죠. 왜냐하면은 주 정부에서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 연방이 주의 어떠한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헌법 소원 같은 걸 낼 수 있거든요. 그럼 슈프림 코트에서 이 부분이 결정되려면 제가 보기엔 1년은 걸릴 거예요. 1년은 걸리게 되면 요거라도 그래도 공화당이 받쳐줘서 해줘야 사실은 이렇게까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월급도 안 받고 일하는데. 근데 그것을 정말 받아낼 수 있는 신호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신호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고, 도지에 의해서 해고되는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에 나가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표적이 되고, 테슬라 차량이 불타 그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정말 좋지 않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여러분 항상 보셔야 되는 것은 과대 대표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테슬라를 모든 사람들이 불매운동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여론조사나 정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국민들이 이것이 다수라고 하면은 정말 거리에 나오는 인파들이 어마어마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부의 어떠한 시위만으로 시위 내용이 전체 사회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쓸 때 인정되는 것이지, 이건 항상 과대대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가 분명하게
분명하게 마이너스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과대대표될 부분들도 묘사되는 부분들도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이것이 호재이기 때문에 계속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걸 하더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정말 얻을 수가 있느냐. 미중 간의 무역 관세 전쟁이 정말 끝까지 가서 협상이 아니라 정말 그냥 미국과 중국이 우리 서로 죽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테슬라도 죽거든요. 애플도 죽겠지만 아마존도 죽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갈등으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선 일론 머스크의 이런 리스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손해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손해만큼을 메꿔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물론 중간에서 저는 이제 못하고 돌아온다 그러면은 초반에는 안 좋겠지만 주가가 좀 회복되겠죠. 하지만 그때도 안 좋을 거예요. 도대체 왜 갔냐 거기에. 왜 이미지는 이미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고 브랜드 이미지는 다 파괴시키고 폐잔병처럼 돌아오는데 그래 여기 돌아오니까 그나마 거기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일하니까 좋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위축될 거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조금 건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말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 FSD의 연방에서의 규제에 관련된 법안을 얻어내야 되는데 정말 그걸 얻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죠. 그런데 또 그 규제가 이제 뭐 법원에서만 뭐 통과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 국민들의 또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또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이제 워딩이 바뀌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선은 그냥 무사고 나는 차량이 아니라 인간보다 안전하다라는 지금 슬로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것이 외부의 관찰자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성공한다라면 여러분 교통사고로 정말 죽어가거나 다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지역을 갔다 왔었는데 그 전날 잠을 진짜 4시간밖에 못 자고 운전을 하게 되니까 속으로 좀 불안하죠. 네. 제가 집을 나오면서 고양이한테도 잘 다녀올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사고가 안 나더라도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인류는 지금 엄청난 기술적인 점프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서 정말 지금 약 100년 정도가 조금 지나게 인류 사회가 많이 변했던 것처럼 자율주행을 통해서 인류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빌리티에서 운전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다치지 않는 사회. 이건 정말 꿈과 같은 사회인 거잖아요.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 속에서 그래 나는 일론 머스크가 싫어도 안전한 차를 타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수용성은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물론 아주 일부가 운전 광들이 있죠. 네. 운전의 즐거움을 뺏어가? 나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아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의 즐거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간이 안 다친다고 안전하다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운전하지 않음으로써의 느낄 수 있는 유익을 인간이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이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뭘로 느꼈냐면은 중산층들이 즉 대학을 안 나와도 남녀가 똑같이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월급을 모으면은 좀 있으면 마이카가 생기고 좀 있으면 마이 하우스가 생겼지만 더 좋은 건 뭐였냐면 주말마다 애들 끌고 가서 흔히 말하는 서버반 외곽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이 도심과 외심 사이에 있는 중요한 곳곳에 이제 쇼핑타운들이 생기잖아요. 여기 가서 아이들 주말에 풀어놓고 뭐 물건 사가지고 트렁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막 누르려고 하고 이러면서 돈 쓰는 재미가 있으면서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이 본격적으로 상징화됐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도 마트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주말마다 다들 마트 가서 마트에 가면 주말에 줄 서고 막 이러는데 요즘 마트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돈 쓰는 재미가 있는데 누가 이커머스 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과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높을수록 아마존 프라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커머스라는 거는 어떻게든지 돈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찾는 곳이었다라면 이제는 쉽게 얘기해서 부자가 더 이커머스를 많이 해요. 왜요? 그 시간에 가서 주말에 가서 돈을 벌서 중산층이 가서 어떤 돈 쓰는 재미를 느끼는 다른 데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휴가를 간다든지 쉰다든지 굳이 2시간을 쇼핑하면서 즐기는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습관이 변화된 거고 가치가 변화된 거잖아요. 돈 쓰는 재미가 있는데 사람들 어떻게 쇼핑을 안 가? 아니요, 안 가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아니, 운전 안 하고도 그 차에 타서 내가 다른 걸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고 이 시대를 지금 열게 되는 건데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는 이런 산업화를 되게 외삽으로 일제 강점기 때 받아가지고 그런 걸 많이 그리고 또 한국 전쟁 이후에 받아서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자동차의 침투율이 95% 만들 때 즉 그 전에 말이 집에 있었죠. 그래서 이 자동차로 이렇게 X자로 크로스됐겠죠. 말은 내려가고 자동차는 올라갔는데 이거 딱 20년 걸렸어요. 20년 걸리면서 자동차가 완전히 지배를 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면 어느 순간 이것이 대량 생산되고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되게 빠른 속도로 다른 문화를 대체합니다. 저는 인간이 운전하는 차와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교체돼서 자율주행만 다니는 도로가 생기는 것도 20년 안에 저는 오히려 10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여는 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한 잠재적 시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도 지금 자율주행에 투자하고 있는 거고 적지 않은 돈들을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테크 기업들이 모든 자동차 기업이 자율주행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 바로 X자의 전환 이런 X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말씀하셨던 수용성이 적을 거다. 이것이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가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이제 경쟁적 우위를 다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딥시크와 협업해서 무섭게 이제 테슬라를 또 추격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BYD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2배 빠른 네. 또 이 충전 속도를 5분 충전해서 400km 가는 네, 이런 또 이 플랫폼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경쟁사들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보시나요? 강점을 가질 수도 있고 갖지 못할 수도 있죠. 분명하게 지금 추격해온 건 맞고요. 거의 뭐 목전까지 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퀀텀 점프를 해야 되는 것이 6월 행사라는 거죠. 만약에 6월 행사가 실패하면 테슬라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FSD에는 기대감으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성장을 했었던 건데 이것이 폭락하는 것도 있지만 이 빈틈을 말씀하셨던 BYD가 치고 나올 겁니다. BYD는 우리는 테슬라만큼은 지금 FSD 13 버전 13도 되게 좋죠. 그만큼 좋지는 않지만 우리는 가성비, 중국의 가성비, 우리는 무료야잖아요. 무료로 지금 제공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는 이거를 $90가 넘게 받고 있잖아요. 너네는 $90 받지만 우리는 무료야. 너네도 뭐 보니까 이번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랑 비슷비슷한 건데 우리는 가성비가 좋잖아 라고 해서 온다라면 이건 치명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오스틴에서 성공한다라면 다시 한번 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테슬라가 또 이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영역을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전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초기인데 보통 이거를 이제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해서 한번 충전하면 얼마를 가느냐 충전 시간이 얼마 되느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의 패러다임이에요. 처음에 영국에서 런던과 뭐 맨체스터 뭐 이런 데 철도가 깔릴 때 철도를 어디다 깔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깔지? 마차 다니는 길에다 옆길에다 깔지 해가지고 마차 옆길에다 깔았어요. 뭐 너무 어렵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맨체스터하고 런던 사이에 마차길이 하루에도 뭐 수백 대가 다닐 테니까 마차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차길이 굽이굽이 가면은 철도가 따라서 굽이굽이 갑니다. 직선을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대부분 철도를 레일웨이를 까는 업체들이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갖다 우리 직진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다리를 만든다든지 터널을 뚫는 기술이 그때 토목 기술이 발전합니다. 레일웨이 때문에. 그러면서 직선을 이루어서 효율성을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마차로부터 이러한 사고를 금방 버리질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초기의 열차들 패신저 레일웨이를 보면요. 마차를 연결하듯이 연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를 놓는다는 사고를 인간이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마차는 그래도 적은 인원수가 타니까 만약에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마부 양반 잠깐 쉬었다 갑시다 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달리는 기차에서 앞과 뒤로 갈 수 없는 마차들과 연결되는 거에서 이것이 60년 동안 지속이 돼요.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 이거 통로를 연결하면 한 칸은 화장실로도 쓸 수 있고 한 칸은 음식점으로도 쓸 수 있고 한 칸은 짐을 쌓는 곳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열차의 용도가 이렇게 변화된 거는 통로가 생긴 이유인데요. 이 통로가 만들어지는데 60년이 걸렸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충전 시간을 생각하면은 자꾸 이건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주유소예요. 주유해야 된다. 중간에 기름 떨어지면 기름이었던 습관이 우리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주는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노르웨이입니다. 가장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 신차 판매에서 약 90%가 전기차인 곳은 노르웨이죠. 이 노르웨이는 사람들이 어디서 충전을 하냐면 98%가 직장과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아파트에 몇 군데만 지금 충전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100%가 충전소예요. 직장에 가면은 몇 군데만 주차장이 충전할 수 있잖아요. 노르웨이는 100%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내가 출근하면 충전하고 집에 가면 충전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중간중간에 이거를 주유소의 함정이라고 하거든요. 주유소처럼 그걸 했던 거를 똑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정도가 있냐면 여행 갈 때 외에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생활 중에서 매일매일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거나 대전과 광주를 왔다 갔다 하거나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전기차가 그 정도도 커버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가면은 충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1년에 이거 직업이 아니신 다음에서야 1년에 몇 번 그렇게 여행을 가세요. 그때는요 중간에 잠깐 쉬면서 길게 하면서 5분 걸릴 거 10분 걸려도 돼요. 15분 걸려도 됩니다. 충전소만 많다라면, 즉 중간에 있는 휴게소가 100%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다라면 내가 충전기 꽂아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핫바 하나 사 먹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레인지 인사이트는 저는 과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생기면서 마차의 패러다임을 인간이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전기차로 전환하게 되면 에너지를 전기에 충전하는 것은 주유소 개념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테슬라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이 정도 어느 적정 수준에서 경쟁이 멈춥니다. 여러분 비행기 속도가 여러분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을 왔다 갔다 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속도가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더 빨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기술이 왜 발전했는데 빨라지지 않겠어요? 경제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 속도가 가장 에너지 효율적으로 그리고 고객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운항할 수 있는 비행기 속도죠. 제트기 더 빠르게 나르잖아요. 그래서 콩코드 자꾸 사고 나니까 취소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빨랐던 예를 들면 초음속으로 달렸던 여객기가 있었죠, 여러분. 파리와 뉴욕 그리고 런던과 뉴욕을 왔다 갔다 했던 없앤 거잖아요. 그래서 80년대 중반 이후로 비행기의 평균 속도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정도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정도 주유 속도면 사람들이 괜찮아 하던다고 생각하면 물론 비아디는 배터리를 직접 전 세계 배터리 생산 2위 업체잖아요. CATL 다음에 2위가 비아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기술이 좋다 보니까 충전 속도를 빨리 하는 것 박수 쳐야죠. 놀라운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가 비아디를 사야 되는 결정적인 구매 요인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전에 대해서 두려움 떠는 건 저는 아직까지 논쟁 중인 전기차 살까 하이브리드 살까 내연기가 살까 하시는 분들의 고민들 속에서 나오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지 결코 사회가 완전히 전환된 이후에 나타날 사회적 고민은 사회적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충전 속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아마존도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조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 업체들이 좀 있을까요? 많죠. 중국도 사실은 유니트리도 그렇고 빨리 쫓아오고 있고요. 중국의 많은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지금 전기차처럼 휴머노이드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거고 전기차처럼 글로벌 플레이어로 만들겠다. 휴머노이드 여러 업체들을 이렇게 지금 중국도 쫓아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피규어라는 곳 오픈AI랑 협력을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BMW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앱트로닉이라는 회사를 지금 지분 투자를 했고 구글도 휴머노이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거는 메르체데스 벤츠 미국 공장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곳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디짓이라고 하는
대한 로봇을 만들어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 벌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1년에 10,000대를 생산하는 규모의 공장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아마존은 특수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그 디짓이라고 디지털 할 때 디짓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어질리티 로보틱스 검색을 해보시면 모습을 볼 때는 손바닥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는 손바닥. 네. 이걸 이렇게 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게 필요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냐면 요 소포는 예를 들면은 여기가 지금 강남역이니까 뭐 강남구 가는 거, 이 소포는 서초구 가는 거, 이 소포는 송파구 가는 것, 이 소포는 동작구 가는 것, 뭐 용산구 가는 것, 이거를 할 때 이거를 지금까지 다 인간이 했어요. 지금 사실 물류 창고에는 수많은 종류의 로봇이 이미 들어와서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큰 물건을 나르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로봇이 하는데요. 요 소포를 분류해서 지역별 분류를 하는 건 아직까지도 인간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포가 딱딱 규격화돼서 동일한 무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들었을 때 이 힘 조절하는 것이 로봇이 지금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무거울 줄 알고 큰 거 같아서 힘을 우리가 딱 들었는데 들어보면 가벼운 거는 인간은 대단히 반응 속도가 빠르게 반사신경으로 힘을 덜 줍니다. 근데 조그만 거라도 딱 들어봤는데 무게 느껴지네. 그럼 그때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나름대로는 인간은 대단히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 힘 조절을 대단히 유연하게 하는 능력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경험학적으로 이걸 집었을 때 그 느낌들, 크기에 대한 어떤 경험학적인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힘을 줬을 때 내게 오는 힘을 보면서 힘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로봇이 못했는데 어질로 로보틱스는 그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간에 트릭을 써요. 사실은 무게를 색상으로 표시해놔요. 네. 색상으로 표시해놓기 때문에 그 색상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힘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갖다가 로봇을 벌써 투여하냐면 여기서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물류 창고 인명 피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허리가 삐끗하기도 하고요. 다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들어갔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나중에 이런 것을 할 것이냐 저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마켓 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은 우선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 부분은 또 요즘 그래서 진화된 것은 2개의 손가락을 만들고 있어요. 2개의 손가락 이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못하고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만 필요한 기능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저는 아마존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인스타그램 만드는 메타도 지금 휴머노이드 사업 뛰어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메타도 뛰어들고 있고 지금 구글도 지금 투자를 통해서 뛰어들고 있고 엔비디아도 지금 물리적 AI, 피지컬 AI 한다면서 뛰어들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협업을 시작을 했죠. 이렇게 중국 또한 뛰어들고 있고 이렇게 뛰어든다는 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최소 자동차 시장이 30배예요. 그러면 이거를 테슬라가 앞서간다고 해서 마켓쉐어를 100% 가져간다? 그럼 좋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을 게 크면요.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가장 자본주의에 저는 그나마 긍정적인 의미라고 보거든요. 경쟁.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옆집에서 뭐 물건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막 줄이 막 300m, 500m 쓰고 그러면 저라도 옆집에 살면은 저도 떡볶이 장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왕 오시는 손님들 저희 집도 팔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써놓으면 되잖아요. 원조라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쟁이잖아요. 자본주의에. 그렇기 때문에 마켓 쉐어를 테슬라가 저는 10%, 20%만 가져가도 이 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있다라는 건 오히려 테슬라가 더 속도를 낼 수 있고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에게도 일종의 채찍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